네, 안녕하세요. 큰바위 군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강의가 계속해서 저는 한 15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요지를 잘 전달시킬 수 있도록 좀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이 다우 이론이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 이론의 되게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고 어쩌면 파동 이론의 시초가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혹은 자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이론이 뭐냐, 오래된 혹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봉차트를 만들어낸 예, 그 이론, 그 봉차트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그게 혼마문의 이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뭐 전설 속에 전해지는 바로는 1800년 정도의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200 몇십 년 이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무슨 혼마문의 이사에 뭐 뭐죠? 예, 사케다 혹은 사카다라고 부르는데, 그 사카다 예, 뭐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 패턴을 보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보다는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시기가 되게 일러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제시 리버모어처럼 더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도 저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거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우 이론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리된 것도 거의 100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다우라는 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이 1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론 자체가 이게 무슨 새로울 게 있느냐? 혹은 이 이론들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굉장히 지금도 존경받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원리로서 작동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죠?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신 그 각각의 모든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와서는 좀 더 재조명되면서 각각 다른 가지를 뻗게 돼요. 다른 이론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 그 찰스 다우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아무런 기반 없이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발전하던 어떤 경제학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 뭐에 관련된 이론들이라 실제로는 뭐 그 전으로 얘기하면 뭐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전 뭐 가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경제학적 고전 경제학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과연 지금 현대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원리들이나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맞는 그 방법들을 또 타당한 방법들을 개발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 이론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를 따라가 보시면 이건 정말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우 이론의 정의는 뭐냐면요,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일정한 패턴과 추세를 형성하면서 예, 예, 추세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분석의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다우 이론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분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면 지금도 시장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서 추세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제공했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은 되게 중요하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원칙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6가지 원칙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면들이 숨겨져 있어요. 굉장히 여러 레벨들의 이야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원칙들이 벌써 이때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전략의 기본적인 토대, 토대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의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잠깐만요. 색깔만 한번 입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이건 순환의 이론이기 때문에 호흡이 제법 길어요. 그리고 다오 이론은 다음번에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때요? 단기와 중기와 장기의 어떤 흐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다오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보이고 단기적인 흐름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가지의 어떤 그런 주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다양한 접근법들의 기반이 된다. 다음의 원칙들과 그 국면에 따른 어떤 형태의 투자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왜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의 기반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요. 자, 다오 이론에 6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이거 너무 당연하고 지금 각각 여기에도 한 가지 이야기 있죠. 한 가지 원리에도 책이 벌써 뭐 몇백 건, 몇천 건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있는 논리들이나 원리들이 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 얘기는 뭐죠? 시장에 움직이는 가격이 뭐예요? 그 모든 변수와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왜요? 모든 정보들과 기업에 관련된 어떤 토대들과 그리고 이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는 공급과 뭐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반영되어 있다? 이미 시장의 어떤 가격으로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리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심리적 요인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 가지고 뒤에 후대에 엄청 많은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 기술적인 분석의 토대다. 1번이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는 3가지 추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왜?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 3가지의 추세가 존재한다. 이거 뭐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언제 나왔다? 100 몇십 년 전에 나온 누군가 정리해서 이야기된 거다라는 사실을 고려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주요 추세는 3단계를 거친다라고 이분은 봤어요. 원칙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 장기적인 추세 부분이에요. 중기나 단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장기적인 추세는 누적이라고 해서 힘이 모이는 구간이 있어요. 힘이 모이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힘이 축적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추세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어떤 수요의 힘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을 누적 혹은 축적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상승이죠. 상승.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때요? 상승 구간이 끝나게 되면 추세가 변동이 되는데 그 순간에 이야기들을 그 순간에 저 상황들을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과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열된 수요들이 분산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장기 추세에
장기적인 사이클의 세 가지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저희가 세세하게 6가지 뭐 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역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늘 보시게 되는, 설명에 언제나 등장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술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해 본 거라고 하면, 그죠? 예, 차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모든 것이다. 두 번째, 가격은 세 가지 장, 중, 단기로 구성된다. 세 번째, 장기의 국면은 세 개의 각각의 어떤 특정한 시기들을 갖는다. 특정한 어떤 패턴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시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뭐냐면 약간 시장 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추가적이고 보충이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평균 지수는 서로 확인되어야 한다요. 기준이 되는 지수, 즉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다우 지수라고 부르는 보통 그 지수예요. 전체 시장을 나타내는. 물론 이 다우 지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개별 종목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은 지수를 봤어요. 전체 시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가 상승 하락 추세가 신뢰를 조금 더 받으려면 이게 진짜 이 추세가 맞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 혹은 축적되고 있다. 혹은 과열돼서 이제 과열이 해소되고 시장의 수요가 분산되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일반적인 산업지수들 두 가지의 영향을 그 두 가지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다우존스의 산업지수라는 게, 인더스트리얼 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지수라 그래서 운송지수가 있어요. 운송지수. 그거를 서로 확인을 해서 걔네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의 지수의 단계 혹은 어떤 추세의 어떤 국면이 비로소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지표로 확인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거래량이 중요한 얘기죠. 거래량이 추세를 뒷받침해야 된다. 즉 추세는 가격의 위치, 패턴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그때의 거래량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그 시장의 수요 추세 방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추세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 거래량이 어떻게든지 나타나야 그 추세가 이 단계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올라갈 때는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들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추세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건 뭐죠? 추세의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형성된 추세는 명확한 반대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유지된다. 이게 6가지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장 예측을 할 때,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계를 한번 봅시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딴소리 안 하고. 주추세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합시다. 여기 6단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세와 강세를 나누어서 한번 봅시다.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쪽부터 한번 볼게요. 침체 국면에서 넘어가죠. 전환이 되고, 요거는 이제 맨 위쪽이니까 침체 국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침체 국면이 있어요. 요게 어디로 가죠? 침체 국면에서는 매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매집 현상. 누가 매집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근데 어쨌든 매집을 해요. 누군가.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집되죠. 매집이 된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집이 된다. 이게 뭐죠?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매집은 곧 보다 매수잖아요. 그죠? 사 모은다, 누군가. 주식을 사 모은다.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 단계에서는요, 약간의 보합 단계를 띱니다. 그리고 크게 거래량이 보이진 않아요. 소소하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뭐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단계를 가지면서 매집 단계를 가요. 근데 매집이 계속 강화되고 사람이 어떤 종목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걸 마크업 단계라고 부르는데, 요 마크업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엄청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크업이라는 단계가. 마크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략 3개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상승이라는 상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또 뭐냐면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HTML 할 때 그 M자가요. HTML 아시죠? 그 웹화면 보여줄 때 그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언어 있잖아요. 그 HTML이라고 쓸 때 그 세 번째 글자인 M이 바로 마크업이에요. 마크업은 표시라는 뜻이에요. 이 기능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렇다는 마크업을 쓰고요. 예를 들면 맥 같은 데서 마크업이라고 쓰면 이렇게 확대해서 확대가 아니라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도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상승 단계를 표시해 줄 때 마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 사람들이 막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미들도 참여하고 세력들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구간이죠. 마크업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좀 더 비싸게 팔려고 애쓰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뭐예요? 과열 단계입니다. 상승 국면이 요 마크업 국면이에요. 그리고 과열 국면이 오죠. 여기 요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미용실에 가도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쯤이 되면 이게 과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분산 단계로 갑니다. 과열된 어떤 수요가 분산되죠. 이제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하지만 떨어지는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약세 국면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공황 이렇게 불렀습니다. 패닉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실제로 순환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환이라고 표현하면 높낮이가 거의 비슷하게까지 내려오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물론 우상향이라는 이론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이라고 하는 추세를 중립시켜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다음에 침체 단계에서 다시 일어나는 단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시장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침체되면 올라가면 과열돼서 떨어지고 하락하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사이클이라고 불렀고 시장 순환의 이해라는 제목에 딱 맞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130년 전, 140년 전에 했다면요.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원칙들을 발표하고 이 단계들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우 이론은 다음에 나오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어트가 그 연구를 할 때 다우의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걸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반은 뭐다? 이 다우 이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 제일 먼저 했냐고요? 다우 이론 제일 먼저 한 건 시대적으로도 제일 앞서지만 모든 이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현대 기술적인 분석 이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제? 제한점도 있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계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후행성이 있어요.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늦게 나타나요. 추세 전환이 끝나야 이제 추세가 전환됐군요 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거는 제가 패턴을 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패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예측력이, 예, 패턴이 완성되었다는 건 이미 현상이 완성된 거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측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단점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후행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동평균설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죠? 패턴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후행성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제시를 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한계점인, 후행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호한 해석 가능성. 이거는 제가 패턴 분석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어느 단계인지를 판단할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경험이 많으면 되게 만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늘 실수하기 때문에. 경험이 물론 있으면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모호한 해석의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죠? 이게 딱 지금이 어떤 단계, 과열 단계다. 혹은 지금 이제 떨어질 때 다 됐어요, 다 올랐어요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알까요? 만약에 어떤 작전 세력이 바싹 붙어서, 바싹 붙어서 그걸 지금 조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혹은 힘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어떤 특정한 종목의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면 작전 세력 중에서 뭐 큰 세력은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자, 지수간 신호 불일치식 해석 기준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지표 간의 결론이 비슷하면 좋겠는데 지표 간의 결론은 항상 조금씩 달라요. 모든 지표가 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고 지금 들어가세요 마세요를 신호등처럼 딱 가르쳐 주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순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의 포착에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요, 실제로는 외부 충격이나 노이즈가 주어졌을 때, 내부 충격, 그죠? 즉 주식시장 외적인 거. 근데 시장 외적이지 않잖아요, 얘네들 다. 그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요거하고 단기 변동 포착 한계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단기적인 변동과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뭐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카오스 이론하고도 연결돼요. 실은 이거 복잡계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불확실성 있죠. 요거 늘 보실 거예요, 아마. 거래량의 불확실성 뭐예요? 실제 거래량이 정상 추세를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런 패턴이 일어나면 거래량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죠. 서로 상충해요. 거래량은 지금이 가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차트 패턴은 지금은 정지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거 어떻게 나중에 해석하냐고요? 그거 나중에 매도할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의 이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정보 반영 과정의 한계. 정보 불균형 등 모든 정보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좀 웃겨요. 여기서 반론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정보 반영 과정의 한계는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원리인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거 있죠. 효율적 시장 가설, 이게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 반영의 시간과 단계가, 어느 정보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다 반영되기도 하고 다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또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정보들이 시장에 다 반영된다라는 이론도 있고 일부 정보는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율적 시장 이론도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보 반영이 제대로 되느냐, 시장에 모든 정보들이 시장에 반영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늘 반론이 있어요.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뭐 심리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처럼 정보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시장의 비효율성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반대라는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의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게 뭐냐면 가치 투자 이론이에요. 가치 투자 이론이야. 그게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도 아셔야 되고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도 아셔야 돼요. 좀 너무 할 게 많죠. 근데 할 게 많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하시다 보면 게으르다기보다는 지금 바쁘실 수밖에 없는 시기고 생업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없을 때는 어때요? 단면만 보고 가게 되면요 필패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지게 만드는 방법, 즉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게 만드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요 시장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 필패의 전략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20분을 훨씬 넘겼죠. 저 원래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짧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서 달걀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좀 달아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자주 살피고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